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8일 금요일 오후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 이번 주를 마감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뭐 좀 거창할지도 모르지만 혹시 2018년도에 고점이 나올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름대로 2018년을 예측하기로는 한 번은 좀 이렇게 분출하고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런 예측 혹은 뭐 이런 기대는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뭐 희망을 뭐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울한 것들은 내년에 어떠한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혹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수급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수급의 주체를 한번 찾아서 어떤 외국인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 외국인들이 어떤 쪽이었는지 수급의 주체를 한번 좀 파악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개별 종목으로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 한 두 종목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방송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방송하기 전에 일단 지금과 같은 이런 변동성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이게 보면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6월 달인데 약 4달 동안 꽤 오랜 시간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횡보. 근데 참 신기하죠.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모두들 좋았었고 단지 시장이 4달 정도 횡보했는데 이때는 한 1년 정도 상승하고 4달 정도를 횡보했는데 벌어놓은 것들을 다 까먹은 경우가 많아요. 참 신기하죠. 횡보만 했을 뿐인데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좀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초반에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지수의 어떤 성격과 ROE의 성격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인데 뭐냐면 ROE 같은 경우에 ROE가 뭐 3, 5 매년 뭐 10 이렇게 가던 ROE가 한 뭐 10.5 그다음에 9 이런 식으로 ROE가 이게 좀 꺾이면 보통 주가는 이전부터 해서 확 오릅니다. 이렇게 확 오르다가 미래에 어떤 ROE가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이전부터 좀 꺾여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의 ROE가 약간의 먼저 움직이는 조금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성장중 같은 경우에는 ROE가 꺾이면 급락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느낌인데 지수 역시도 저는 좀 같은 느낌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그냥 그려볼게요. 이거 따라서 주간 차트인데요. 지수 주간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수가 우상향할 때는 이 지수 우상향하는 그죠? 이 지수를 우상향하게 만드는 이 지수의 우상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업종들이 혹은 그 해당 업종의 대장주들은 이 지수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수가 횡보해 버리면 마치 ROE가 횡보하는 것처럼 미리 고점을 만들고 더 큰 폭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지수와 ROE의 어떤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는 이거는 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인 거고 뭐 어떤 뭐 무슨 자료가 어떤 논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최근에 조금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조금 시간 여력이 더 되면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통계를 내볼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약 4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구간에서 과거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전부 다 손실 중인 경우가 최근에 너무 많은 그런 전화를 받아요. 많은 회원분들이 작년에 다 좋았다, 운이 좋게 돈을 조금 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 변동성 4달 정도, 변동성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횡보장세 이런 4달 정도의 과거의 수익을 다 까먹었어요. 저는 이거는 안 좋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주식 시장을 조금 축소해서 보면 우상향하는 구간들을 좀 그어볼게요.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을 그어봤고 그 다음에 우하향 혹은 뭐 횡보하는 구간을 다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이때 번 것을 요때 잃어버리고 이때 번 거를 또 이때 잃어버리고 이때 버는 것을 또 이때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번 거를 또 이때 잃어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뭐 남는 게 있을까요? 뭐 전혀 남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어떤 지수의 어떤 약세와 강세를 지수의 강세장, 시장의 어떤 약세장에 대한 어떠한 구별을 좀 하지 않고 1년 내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좀 주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방식이 맞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마 저희 회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는 보통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이때 쭉 본격적으로 요때 열심히 매매를 하고요. 요때는 좀 쉽니다. 쉬거나 아주 주식 비중 조금으로 매매를 하고 이때 열심히 매매하고 조금 쉬고 열심히 매매해서 쉬고 이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때 번 거를 요때는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요때 뭐 5를 벌었다. 근데 요때 쉼으로써 손실은 나겠지만 1 정도만 잃어서 4가 남아 있는 이런 모습.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근데 저희의 모습이 처음에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해하고 못 따라옵니다. 너무 지겹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3을 벌고 요때 하락하는 구간에 1을 잃어서 2가 됐습니다. 내 자산이. 요때 다시 한 2를 벌어서 4가 되고 1 잃어가지고 3이 되고 2를 벌어서 5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5가 되고 또 7이 됐다가 뭐 이렇게 가면 결론은 계좌는 우상향 하거든요. 이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때 수익을 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구간에서 이때 벌었던 것을 적어도 요때는 조금 지켰다면 어땠을까? 혹은 잃어도 조금만 잃든가. 그 조금 잃는다라는 것은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주식 매수할 것을 한 20, 30%만 매수했다면
잃어도 손실은 좀 덜했겠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너무 뭐 당연한 논리지만 쉽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의 약세장과 강세장을 보면서 비중을 조절하고 혹은 완전히 쉬기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요 당시 때 한 두 번 정도 계좌를 완전히 뭐죠? 그 이익 실현 그 전량 매도를 했을 때 한쪽에서는 저희 오래된 회원분들은 고생했다 이제 좀 쉬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회원이 아니거나 뭐 회원이 되신 지 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번도 주식시장에서 전체 이익 실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계좌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계좌. 열심히 번 거 그 다음 해에 다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근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로 걸려오는 어떤 상담의 전화가 비슷합니다. 이때 벌었는데 이때는 뭐 좀 좋았다. 다만 요때 손실이 났다. 근데 이때 번 거를 다 잃고 그 다음에 계좌까지도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가 요때 3이었는데 10이 됐는데 다시 3으로 잃은 게 아니라 계좌가 2 혹은 1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 이유가 보통 제약 혹은 바이오에서 크게 물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매번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 누군가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몇 프로씩 수익을 낼 수 있다, 혹은 뭐 하루에 뭐 3%씩, 1%씩 수익을 꾸준히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매일 1%, 2%, 3%씩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세계의 슈퍼컴퓨터도 그렇게 해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롱텀 캐피탈 그 옵션 그 블랙숄츠 그 가격 이론을 만들었던 그 롱텀 캐피탈이 왜 부도가 났을까요? 그죠? 노벨상 받은 그 두 명이 만든 캐피탈이 여태까지는 그 어떤 경우도 꾸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강세와 약세, 강세와 약세를 구별해서 비중 조절이라도 하든지 좀 쉬든지 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시장의 강세, 약세, 강세, 약세를 구별하는 핵심이 어제 말씀드렸던 과도 거래와 분산으로서 시장의 약세를 미리 대비하자라는 것이었고, 시장의 강세는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팔로스루 데이, 그죠? 데이를 활용해서 시장의 강세와 약세를 구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시장이 빠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되냐면 번 거를 현금화하든지 혹은 뭐 CMA에 넣어두는 정도가 전부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개별 종목들이 들 빠진 게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빠지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 혹은 지금과 같은 이런 횡보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계좌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약세 시장에서 계좌를 꾸준히 상승시키는 것 불가능한 일을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뭐 어제도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무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세 시장에서 버텨야 됩니다. 약세 시장. 약세 시장에서 버티고 강세 시장에서 공격하시면 돼요. 저는 뭐 저희가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것들을 뭐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안에서 이렇게
어떤 한 종목을 골라서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 이러한 아주 작은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약세장과 상승장을 구별하는 거. 그렇다면 만약에 상승장이 왔다라는 어떤 팔로우스루 데이나 어떤 확신의 근거들이 생겼을 때는 이 해당 지수를 가장 높게 올리는 이 지수를 가장 이 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해당 업종 안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놈을 찾는 거. 그것이 어제 제가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실적을 구별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약세장과 강세장을 좀 구별하자. 지금은 약세장 혹은 횡보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좌 손실이 나는 것을 버티거나 참거나 이러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은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방식을 얘기해 드렸고,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강세장일 때 어떻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매수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시장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과거에는 이런 매매도 좀 많았습니다. 이건 일간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볼까요?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저점 매수자들, 나는 시장이 빠질 때 저점 매수할 거야 라는 생각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도 역시 과거에 저점 매수라는 것을 했지만 지금 흔히 말하는 저점 매수의 개념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점 매수라는 것은 과거의 엔벨롭 지표라든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일정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다시 중앙값으로 회귀하는 방식을 좀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저점 매수라는 것은 아주 대형주라든지 뭐 초우량주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실적이 향후 1, 2년 계속 좋을 거다라고 이미 확정돼 있는 것들이 단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빠졌을 때 하는 건데요. 보통 지금 보고 있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80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한 중장기 어떤 추세를 보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승 구간이 있고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이 좋고 초우량주라면 제가 이렇게 80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볼린저 밴드 이 중심값과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은 옛날 방법이에요. 저도 2000년도 초반에 부터 썼던 방식이긴 한데요. 보통 이 볼린저 밴드가 있으면 이 중심값이 80일 이평선과 거의 같죠. 80일 이평선과. 그랬을 때 주가가 보통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보통 주가는 이 고점 대비 이 중앙가까지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가 이격이 생겨요. 보통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그러면 이 고점 대비해서 하단까지 오면 보통 한 뭐 한 30%? 마이너스 한 30% 정도까지 이 이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우량주, 대형주일 경우에는. 요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뭐, 조금, 요런 구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뭐, 요 정도까지 구간을 확대해서 본다면, 아주 초우량주인데, 볼린저 하단까지 왔다. 라는 것은 뭐 1차 매수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차 매수한 구간에서 한 10% 정도 뭐 언저리가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또 2차 매수. 거기서 한 10% 정도 빠진다. 그러면 3차 매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고, 여기 매수하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는 소리인데요. 아주 초우량주, 실적이 좋은 대형주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뭐 이런 곳에서 3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이 정도에 맞춰지겠죠. 그랬을 때 이 고점에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본다. 뭐 이런 방법이었겠죠. 혹은 아주 운이 좋게 상승장에서 만약에 이러한 패턴을 쓴다면 지금은 이렇게 횡보장이었죠. 근데 만약에 상승장일 경우에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상승장일 경우에는 이 중앙값 정도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흔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을 얘기 드렸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하락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는 통계적으로 한 15% 정도가 대부분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15%에 해당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 80의 중앙값 정도와 좀 유사하거든요. 뭐 정확히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유사하다 정도로 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탈 때는 보통 조정을 받아도 이 15% 정도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이 중앙값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상단 매도를 한다든지 뭐 추세를 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저점 매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좀 큰 것이죠. 조정을 활용하는 것이지 어떤 테마주의 어떤 급락에 따른 어떤 V자 반등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의 어떤 손바뀜들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조정들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해서 중앙값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것도 분할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빠지면 뭐 하단까지 뭐 기다려서 하단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다만 미래 실적이 좋다면 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보통 이런 볼린저 밴드 특성상 상단, 중앙, 하단이 있으면 이 상승의 초입 구간에 쭉 올라가는 이 초입 구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긴 상승을 못 먹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이 어떠한 추세 매매,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와 저점 매수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실력이 좋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개인 투자자로서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갑자기 여기까지 좀 왔는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일단 변동성 장세에서 조심해야 된다. 계좌를 지키는 방법은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쉬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뭐 MACD를 본다든지 이런 뭐 추세선을 그어서 뭐 어떤 짝대기를 긋는다든지 뭐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인 거고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별해 보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별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수가 계좌가 플러스 되는 거를 느낄 것이고 그것들의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면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쉬는 것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의 경험들을 좀 여러 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이 있어요.
2017년도에는 확실히 이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 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었었고,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대일 것이고, 2019년도가 이제 중요할 것이죠. 2017년도, 2018년도 현재였죠. 내년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는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어떠한 예측치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지수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느냐, 횡보하느냐라는 것은 어떠한 큰 이벤트들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있죠. 하반기 전망이 뭐 대체적으로 좀 뭐 불안하지만 뭐 여전히 양호하다 혹은 뭐 견조하다 라는 의견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는 안 좋을 것이고 내년은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영업이익은 그렇게 보인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그렇지만 양호하다. 이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트럼프 선거 중간 선거까지 이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버티든지 한 번에 어떤 분출이 나오든지를 한다면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통계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 미국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가 아니죠.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잘 보이죠? 보면 뭐냐면 이 파란색이 2018년도 예상치고 흐린색이 2019년도 예상치인데요. 이것이 내년에는 더 꺾여요. 올해보다 더 못하게 나와요. 올해보다 못하게 나오고 딴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EU 유럽도 한번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파란색보다 흐린색 2019년도 예상치가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지만 일본 역시도 그래요. 일본 역시도 2019년도 예상치는 좀 꺾인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치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분위기상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도 볼까요? 한국도 보면 이렇게 되죠. 2017년도가 고점이었고 2018년도 19년도로 들어서면서 다 좀 이렇게 하향되는 모습들이 계속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따라 주가와 지수는 움직인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분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것이 2018년도에 언제일까? 약간 쌀쌀해지는 이런 구간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랬는지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면 제가 일부러 조금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최근에 수급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좀 과거부터 보인 거예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2000년부터 한 20년 정도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빨간색이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어떠한 수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왔다가 서프라임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샀어요. 계속 샀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때 보면 최근에 보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수급이 계속 좀 팔고 있고, 제가 이건 많이 보여드렸죠. 누적 순매수 해가지고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러한 수급은 시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수급은 일단 좋진 않은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면 이것은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경제 성장률이 꺾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라고 일단 보면 약간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꺾인 것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혹은 뭐 조세 회피처 이쪽의 자금이 대부분이었던 거였고, 미국계 자금은 2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좀 보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지만 한 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기대 이유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죠. 코스피와 우리 한국 지수와 어떤 나라별 자금의 어떤 상관계수를 보면 미국 자금과 국부 펀드들, 싱가포르, 중국 쪽의 어떠한 상관계수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럽, 영국, 조세피처와의 상관계수는 좀 안 맞아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계 자금이 혹은 중국계 자금, 뭐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자금이 한국 지수를 의 방향성을 정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정하는 그렇죠? 좀 좌우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이 많이 버벅대네요. 어제 거의 밤에 잠을 한숨 못 자서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미국계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 상관계수가 높은, 다만 상관계수가 적은 유럽계 자금은 매도하고 있다. 근데 이 유럽계 자금은 보통 단기적인 어떠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단기적인 이슈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의 어떤 주도력들이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흔히 말해서 시장이 변동성 구간에 접어들고 테마주라든지 단타가 좀 극성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맨날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100% 수익률, 뭐 이런 거, 300% 수익률, 작년에 10배 수익률, 뭐 이렇게 뭔가 한 종목에서 뭐 100%씩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약 팔듯이, 저희 회사에서는 약장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팔기 위한 약장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개인들을 현혹하는.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이 다시 강세로 접어들면, 즉 외국인들의 어떠한 수급의 주도력이 강화되면 이쪽은 죽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에서 다 물갈이가 또 되고 뭐 이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약하고 횡보하는 건 누구나 아는 장세인데, 이때 뭔가 해보겠다고 단기 매매하거나 급등주하거나 테마주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계좌를 손실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아평균, 산술평균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죠? 변동성이 큰 주식들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흔히 상상은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변동성 안에서 수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엔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것을 그냥 산수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장세라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쉬는 거, 혹은 현금화 시키는 거, 혹은 비중을 줄여서 타진 매수 정도 해보는 것.
이 정도인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이 34분이네요. 뭐 이것은 저의 의견이고 공감이 되든 되지 않든 괜찮습니다. 공감이 다 될 수는 없겠죠. 다 될 수는 없겠고 그래도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지수만 보더라도 시장이 약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조금 조심하자.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모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쑥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다 빠졌어요. 이 섹터들이. 아주 기분 나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량을 많이 실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물량을 언제나 조금씩 덜고 혹은 물렸다. 나는 물려서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보통 어떠한 종목에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요 막판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때 여기까지 지수가 종목이 빠지면 물리잖아요. 물릴 때 절대 나는 못 팔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 혹은 체념합니다. 체념하고 여기서 한번 뭐 마지막으로 더 빠지면 보통 여기서는 이제 진짜 팔면 안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뭐 보통 매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장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체념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계좌를 보지 않아요. 계좌를 보지 않고 나는 그래도 좋은 종목을 샀으니까 나중에는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체념을 하면서. 보통 그러고 나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주식시장은 위험해. 주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비중이 많은데 물렸더라면 그래도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절대 나는 못해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것만은 막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오전에 증권사 리포트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몇 개가 좀 더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멀티캠퍼스 뭐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실적만 한번 보시죠. 실적을 보면 일단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실적을 보는 겁니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어떤 감언이설로 현혹하든 말든 난 숫자만 보겠다. 다만 이 숫자도 참고만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2018년도가 이렇게 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건 ROE가 15에서 16, 18, 20 이렇게 증가하는 ROE는 거의 드문 경우예요. 워렌 버핏도 ROE가 15 이상 정도 되는 기업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하죠. EPS 증감률도 올해 20%가 넘죠. 내년에도 20%가 넘게 EPS가 증가하죠. 내년에도 20%가 넘는 EPS 증가 어떤 예측치. 일단은 실적만으로 봐서는 거의 최고의 종목인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름을 모르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근데 다만 이 회사 과거에는 이 회사가 계속 빠졌었어요. 실적이.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빠졌었다가 이제 돌아 나가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이 회사에 대한 기업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의 내용은 생략하고 실적만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거예요. 멀티캠퍼스.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의 어떠한 사업 구조라든지 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도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마치 제가 이 회사를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예전에 이랬어요. 이 정도만 봐도 되겠네요. 이 정도. 2013년도부터 보면 이때 고점을 만들고 이때부터 계속 빠졌었어요. 계속.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이때는. 빠진 이유가 실적 때문이었었는데 이제 실적이 돌아 나간다.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EPS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적자에서 흑자가 아니고 그 EPS 증감률이 확 증가하면서 이제 물꼬를 좀 트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요. 이제서야.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뭐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그리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도 되지만 일단은 개별 종목에서 이 정도의 강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요. 이 정도의 강한 회사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멀티캠퍼스가 매매하실 분들은 뭐 매매하시되 다만 중장기로 좀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총이 작은 것은 상승 추세를 만났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나게 못 버텨요. 잘.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실적 보고 매수해서 실적이 꺾일 때 매도하는 거예요. 실적 꺾임 예측치들이 꺾일 때 이것을 어떤 대응의 영역으로 단기 매매로 접근하면 이런 종목은 못 버티고 손실 보고 나와요. 그 대신에 이런 종목은 사고 나서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던지 핸드폰을 뭐 서랍 속에 넣어놓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좀 달궈진다면 저는 훌륭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월간 차트로도 볼까요? 월간 차트 보면 지금 그냥 실적 숫자로만 얘기한 겁니다.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거의 바닥권에 왔어요. 거의 바닥권. 예, 실적은 좋아요. 이제부터. 그렇죠?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단타 뭐 수익 매매의 이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KG 이니시스를 한번 볼게요. KG 이니시스도 보면 이것도 얘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 이 애널리스트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실 숫자만 봐볼게요. 현재 2018년도가 여기죠. 그러면은 요때 좋아야 돼요. 이때도 좋으면 더 좋겠죠. ROE를 볼게요. ROE가 0에서 27로 증가. 말도 안 되겠죠. 이러면은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죠, 주가가. 근데 이게 다음에 또 늘어요, 내년에도. EPS가 흑자 전환을 성공하는데 적자에서 2,000원, 2,700원. 그러니까 30% 증가, 20% 이상 증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마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보통 뭐 굳이 아는 게 좋죠. 시가총액을 아는 게 좋고요. 근데 뭐 다 굳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나오니까요. 이 회사가 아주 사업은 트렌드에 잘 맞는 뭐 사업이죠. 결제. 저도 사실 의심이 많아서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결제를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이제는 저도 모르게 이제는 핸드폰으로 이제 결제를 합니다. 뭐 교보문고에서 책을 살 때도 카드를 꺼내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결제해 버리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 그래서 얘네들이 사업의 어떠한 트렌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KG 로직스라는 어떤 그 적자 쪽의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그죠? 여기 써 있네요. KG 로직스를 매각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밸류에이션이 뭐 NHN 한국사회보결제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이걸 한번 볼게요. 보면 KG 이니시스를 보면 좋은 회사예요. KG 이니시스를 월간 차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전고점을 3번 정도 헤딩하고 있거든요. 3-4번. 요거를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될 거다라는 상상은 합니다. 과거에 이 오래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번 했었고,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좀 했었는데, 이때는 실적이 그닥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 실적과 이 횡보장세의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상향의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미래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어떻게 가는지, 어떤 수급으로 변하는지, 언제 매수할지, 분할 매수할지 뭐 이렇게 골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매매의 어떤 가장 큰 결정 순간은 지수가 돌아설 때인 것이에요. 지수가 돌아설 때 얘네들도 같이 돌아선다면 같이 한번 매매해 보는 거예요. 지수가 돌아서는데 얘네들이 안 움직이면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지수가 돌아설 때 얘네들도 같이 시차는 있겠지만 먼저 돌아설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 보통 대장주들은 지수가 돌아서면 뭐 한 몇 주 안에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보통 이렇게 딱 하늘이 막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다 어떤 뚫기 일보 직전의 종목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수만 풀린다면 다 같이 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적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횡보장이라는 거, 횡보장에서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그 인내. 갑자기 비교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이 기다렸을 때 어떤 강아지로 따지면 뭐하지만 간식을 주잖아요. 저는 그 주식으로 따지면 안전한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다렸다가 시장이 돌아설 때 매수하는 것, 그것이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어떠한 요때에 어떤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것이 나중에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조금씩 이제 계속 좀 째려보고 관심 종목에 넣고 있고요. 시장의 지수가 돌아설지 다음 주에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째려보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